오늘 밤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부터 밤 사이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레벨 센서 문제로 잠정 연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결함이 있었던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일기에서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미국이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경제위기를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줄여서 물가를 잡고 규제 풀어서 경기 침체 막는다. 이런 취지인데요. 벌써부터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의 관심은 부자 감세에 쏠리고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슈도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올 하반기까지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연장 근로 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2주 혹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는 만큼 바쁠 땐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 시간 관리를 단위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라,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영화 브로커를 촬영한 일본 영화계의 거장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우리 영화계의 제작 환경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현장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이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일본 영화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시 근무를 지키지 않는 직장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노동자 건강권이란 당연한 명제를 잠시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경제운용 주축을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주축이 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 시장으로 주축을 전환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 등 이른바 5대 부문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끈 거는 이 세금 부분인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또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는 폐지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 형벌 규정을 행정제주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좀 이득을 주는 그런 조치들이었고요. 네. 또 부동산과 관련한 조치도 눈길을 끌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재산세 부과를 할 때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준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4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공공연금 등을 제시를 했지만 특히 노동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이 52시간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이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네. 현재 연공서열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설하면서 자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추이로 지금 경제정책 방향을 움직여가겠다 이렇게 또 지금 보이는데요. 일종의 이제 규제 완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도 읽힌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업 활동 자유를 조금 더 그 폭넓게 허용하는 그리고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도 이 재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좀 세금을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방향의 정책 방향이 기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말하자면 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좀 보장을 하면서 어떤 노동 쪽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어떤 조직된 노동의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정책이라는 영역에 포괄하는 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이제 그 사회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고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발표한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동안에 뭐 이전에도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기도 하잖아요. 노동시장에 대한 뭐 규제 완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법인세, 재산세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말하자면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이야기가 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그 무역수지 적자, 그 재정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랑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데 어떻게 재정 적자가 개선되겠느냐. 일단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확장 재정 기조, 문재인 정부 당시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이 됐는데요. 근데 역으로 세수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법인세 최고 세율은 지금 22% 낮춘다는 게 기존보다 3%포인트나 내린 거고
했고 네. 그리고 종부세도 조정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사실상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주식 보유나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가 된 거고요. 또 뭐 투자 상생 협력 촉진 과세 특례 제도도 폐지됐고 배당 소득 과세 이제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뭐 그런 의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법인세 부담이 너무 크다,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쪽에서는 법인세 낮추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럼 경제가 살아나면 또 역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선순환을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가 움직여가는 방향은 경제 성장 쪽이라기보다는 좀 둔화나 침체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장 야당에서는 그런 취지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다. 또 재벌 대기업 편향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는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박 원내대표가 이렇게 날을 세워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 특위를 열었다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안정특위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필요성을 또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합의를 통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과 민간 활력을 높이고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인사검증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어요. 네,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서 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네. 인사청문회를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인사검증 태스크포스 ETF팀을 발족을 시켜서 인사검증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첫 회의에서 이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TF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지명 철회가 마땅한 후보다. 이 후보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국정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박 후보자, 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각각 오는 18일 그리고 19일에 그 국회 인사청문 기한이 1차로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뭐 원구성은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시한은 거의 넘기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 원구성 관련을 그 원구성이 빨리 돼야 된다는 이제 입장은 야당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야 간의 그 원구성 관련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수석 간의 이제 접촉도 지금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예. 이 민주당에서 자체적인 인사검증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는 소식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말하자면 뭐랄까요, 뭐 비웃음 내지는 뭐 냉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상당히 좀 웃으면서 얼마나 네. 궁여지책이냐. 원구성 협상을 해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말도 안 되게 법사위를 차지하겠다고 우기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뿐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상당히 까칠하게 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이렇게 여야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경제 문제 얘기도 하고 또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뭐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물가가 막 치솟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장 기각 사유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히 긴 내용의 영장 기각 사유를 썼다 그래요. 네, 뭐 그 뒤에 다른 뭐 정치인의 평가도 그런 비슷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기각이 됐는데 사실 그 백운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서울 동부지법의 신용모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밤 9시 40분께 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다.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네. 이 시선이 꽂히는 부분은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그 동부지법 그 신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중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증거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이게 그 당장 구속에 대한 필요성은 급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백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아, 우려가 된다고요? 근데 사실 영장 기각 사유에 지금 구속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상당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간도 많이 지나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디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만 적어도 되는데 굳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뭐 일부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불필요하게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또 싶어요. 네, 좀 어쨌든 그 이 결정문 자체가 그렇게 좀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영장 기각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입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정치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이것이 검찰이 강변하던 정치 중립이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도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하니 이거 좀 눈길을 끌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응천 의원은 원래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 그렇죠. 재직을 할 때 부패방지위에 파견을 해서 관련 업무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 공직자 부패 쪽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조응천 의원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기각 사유서를 봤는데 백 전 장관이 좋아하셔야 될지 걱정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물론 본안 재판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죄 심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각을 그냥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복 수사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또 정면으로 반박했네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의 취재에 응하면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예. 한 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진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이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일반론으로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조응천 의원 해석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뭐 사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이 관련 수사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본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기존의 수사 계획에는 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백 전 장관에 대한 그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그 민주당 박상혁 의원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박 의원에 대한 이 소환 조사도 이제 이 구속과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도 미뤄지지 않겠느냐.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향후에 이제 백 전 장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아니면 뭐 신병 확보는 포기하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이대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 등이 지금 현재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임명될 때 보통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예.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보통 나오는 이제 그런 풍경인데 예. 여야 간에 이 이른바 도덕성 문제를 놓고 지금 그 충돌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한 위원장과 이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 장관급 공직자인데 지금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소속 의원들이 어제 성명을 내서 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농막 기준을 빠듯하게 갖춘 건물에 농사의 흔적은 물론 작물도 없다. 그래서 별장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면서 별장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제 의원 11명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는 방송 장악 음모의 시작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 상속받은 것이다.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서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 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이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제곱미터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우상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했고 또 전현희 한상혁 두 위원장을 뭐 국무회에 참석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한 건 대통령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조응천 의원이 뭐 기자 간담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뭐 염치가 있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언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기자들이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이제 그거를 그 실명을 이제 물어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도 뭐 밝힐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해 들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지금 말하자면 그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임기가 남은 전 정권이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사퇴할 대상자를 이제 그 물색을 한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으로 지금 발전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만약에 이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이 뭐 정부 고위직에서 뭐 정말 그 조응천 의원 말대로 뭐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물러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그럼 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그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노무현 정부 인사들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 모습하고도 또 연상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정권 교체 때마다 나왔던 풍경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논란이 굉장히 컸던 사안인데요.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를 했고 국방부 해양경찰 두 기관 모두 지금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전 장관은 정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윤석열 정부 그 각급 기관들이 모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먼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오전에 기자 그 보도 자료를 내서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는
측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제 냈던 항소인데요. 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국방부와 해경도 오늘 오후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월북을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이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해경도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 애초 발표를 번복을 했습니다. 해경 수사 자료는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 유족에게 이메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입장은 앞서 이제 오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형태로 나왔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 관련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신구 정부 간의 뭐 진실게임이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민간인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 만행이 이뤄졌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뭐 관계자들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재직했던 이 윤건영 의원이 오늘 개인 명의 성명을 냈는데요. 사무실장을 지냈죠. 네, 국정사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물론 사건 당시에는 이미 그 국회의원으로 있었지만 아무튼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이제 의원들을 좀 대표하는 이제 그런 그 상징성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윤 의원이 냈던 입장문은 오늘 해경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발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국가적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로 예정됐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어제 이뤄진 최종 점검 과정에서 센서 이상이 확인돼 현재 기술진은 내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그럼 또 언제쯤 발사가 또 가능할지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많은 분들이 누리호가 기립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곧 발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센서 이상이 발견돼 잠정 연기가 됐는데요. 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 로켓 엔진이 그 연소를 하려면요, 특히 액체 로켓 엔진이 연소하려면은 그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도 연료를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젤이든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달리면서 실제로 이제 공기를 밖에서 흡입을 해서 그럼 이제 공기가 산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로켓도 연료와 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지금 쓰는 게 등유 계열이고요. 예. 영어는 캐로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하여튼 등유입니다. 네. 로켓 연료급의 등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씁니다. 근데 액체 산소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그러면 기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산화제가 만일에 액체가 죄송합니다. 그 산소가 만일에 액체가 되려면은 영하 183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극저온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사하기 한 3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는데, 물론 이제 연료 탱크 따로 있고 산화제 탱크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산화제는 이게 극저온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83도씨를 유지하니까 대기 온도는 보통 뭐 지금 같으면 한 20도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R은 마이너스 183도씨니까 얘가 183도씨로 유지하면서 액체가 되면서 밖의 기온 때문에 이제 기화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우주 발사체가 이렇게 발사할 때 준비할 때 보면은 위로 연기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기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화제 탱크에는 그 레벨 센서라는 걸 둬서 이걸 그 정확하게 충진 시에, 그러니까 산화제를 충전 시에 어느 정도 충전했는지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산화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발사 직전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가 특이하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럼 그 산화제 탱크에 어느 정도 산화제가 들어갔는지가 지금 측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 산화제를 그 어제 했을 때는 아예 산화제나 뭐 이런 걸 넣은 건 아니고요. 어제는 그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 위로 그 이제 그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발사체를 기립을 시켰죠. 그럼 기립을 시키면 거기에 산화제가 없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센서가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누워 있을 때나 세워 있을 때나 이제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값을 그냥 보여주니까 뭐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산화제를 넣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오늘 이제 발사 오늘 4시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충전을 할 때, 계속 이제 그게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나타내니까, 실제로 그 산화제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항우연은 그대로 발사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까? 로켓은 일반적으로 뭐 거의 완벽한 수준의 그런 그 원래 목표 대비 그런 정도로 해도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데이터가 좀 미흡하고 하면 절대 계속해서 발사를 안 하죠. 진행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그 발사체를 발사하기 직전에 뭐 신호 이상이라든가 뭔가가 이렇게 좀 고장이 된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발사가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는 적지는 않은 거죠. 뭐 이제 도중에 이렇게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기상 상황이 변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지상에 그 각종 그 장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산화제 보충해주고 전기 공급해주고 뭐 신호받고 이런 지상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2009년에 나로 1차 발사해서 그 당시에도 발사 한 8분, 그러니까 이륙하기 한 8분 전쯤에 압력 측정이 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압력 측정하는 계기는 괜찮았는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중단을 했죠. 그러고서 한 6일 정도 있다가 재발사를 했고요. 2012년 말에 또 나로 3차 발사했을 때도 지상의 그 연료 그 부위가 결합 부위가 좀 리크 새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그걸 다시 수리하느냐고 한 2달 정도 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꽉 2달 후에 발사를 시도했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뭔가 지금 이제 그 센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네요. 지금 이제 어제 그래서 다시 전체 발사체를 뉘어가지고 기립했던 걸 뉘어가지고 이제 발사 조립실로 다시 옮겼어요. 발사체 조립실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점검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보조 장비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워낙이 이게 한 47m쯤 돼요. 그 전체 발사체 길이가. 예.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1단 추진체만 한 거의 20m 정도 되니까 중간에 보면은 연료 탱크하고 그 산화제 탱크 사이에 보면은 점검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열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경만 해도 벌써 3.5m쯤 되니까요. 네네. 이 발사체가. 그래서 예. 사람이 오늘 들어갔죠. 그 안에 점검창을 열고서. 예. 그리고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탱크, 그러니까 산화제 탱크에 센서가 이제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센서는 근데 탱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 보는 거죠. 일단은요. 네. 현재 상태로는. 예. 그러니까 센서랑 연결되는 각종 케이블류가 있고요. 예. 그 케이블을 통해서 터미널 박스라고 그러는데 뭐 신호 처리를 하고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를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됐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 처리라든가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런 터미널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교체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닌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센서가 문제가 있으면 탱크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 탱크를 1단 탱크를 열려면은 1단과 2단을 지금 다 결합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럼 1단과 2단 추진체를 전체를 떼어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결함 원인을 일단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테고 또 그걸 지금 네네. 또 만약에 완전 무결함이 필요한 거니까요. 네네. 1단하고 2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원인을 찾고 케이블도 교체하고 다 교체한다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다시 조립해가지고 발사대까지 가는데.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단순히 그 문제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만 하는 거는 오래 걸리질 않을 텐데. 예. 그 부수적으로 다 점검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얘가 나중에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보통은 이제 1단, 2단 이렇게 조립하는 게 결합하는 게 보통 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분리하는 거는 조금 또 시간이 다를 거고요. 예. 그러면 얘가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결합하면 또 바로 그냥 오케이 그러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 또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다시 또 기능 시험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점검이 걸릴지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지금은 지금 만일에 그렇게 해서 센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마 두세 달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네. 시간 또 어차피 또 만일에 이걸 다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국제 해사 기구나 또는 그리고 민간 항공 기구가 있어요. 국제 민간 이카오라고 그래서 네. 이런 데다가 다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발사 날짜를 예비일을. 그러니까 네. 예비일이 지금 23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만일에 이제 그때까지 완전히 다 만일에 보완을 해서 다시 발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못하면은 다시 셋업을 해야죠. 날짜를.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통보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아마 한 3, 4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1차 발사가 있었던 게 지난해 10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함 원인부터 파악하고 또 해결하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이거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이번도 발사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아마 그런 이유가 나온 게 과기부의 이제 관계 관이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6월 고흥에 거기 발사장이 위치한 고흥 지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상을 보니까 제일 빠를 때가 장마가 올 때가 6월 18일이더라. 예. 그래서 6월 15일로 발사 날짜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내가 뭔가 하여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완전히 원래 이제 이런 우주에서 작동되는 이런 제품들, 인공위성이나 로켓 발사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결점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완성도가 있어야 발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오해를 살만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네. 지금 청취자 2712님께서요. 누리호 발사 지원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밀한 점검 후 우주를 향한 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네네. 기대가 굉장히 컸던 분들이 있으셔서 좀 아쉽다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네네. 과학자로서 국민들 또는 뭐 연구진도 괜찮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이 발사체 기술이 저는 이제 시행착오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로켓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게 국내에서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보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 만든 거거든요. 우리 예. 국내에서 예. 주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 부족에 따른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뢰성 있는 발사체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그런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벌써 우리가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했는데도 네. 제가 우리나라 같은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지상파 방송국에서 막 그 고흥에 발사장에 가서 네네. 막 임시 스튜디오들을 설치해서 막 거기서 네, 중계를 맞습니다. 하고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은 이제 발사체 하면은 그냥 뉴스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발사체 발사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으면 사고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 뉴스가 나오는 거지. 우리처럼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요. 네,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빨리 드릴 걸 그랬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좀 지켜봐주는 그런 네네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만든 소식인 것 같아요. 미국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걱정 예전에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그 금리 올리는 과정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기준금리 변동폭을 보통 기본적으로는 0.25%포인트씩 한 번에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경제에서 이제 금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내는 이자가 갑자기 0.75%포인트 하루 만에 올랐다라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건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시중은행들의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이 조달하는 금리로
바로 서민이나 기업들이 빌려 쓰는 돈의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게 네. 영어라 가지고 항상 그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보통 0.5%포인트 올리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0.75%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빅스텝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2단계 한꺼번에 올리는 거를 이제 그 빅스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걸요. 네. 빅스텝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사실은 이번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된 겁니다.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세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우리보다도 그 수치가 한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3월에 8.5%가 나왔어요. 이때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한번 난리가 좀 났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2000년 3월 이후에 제로금리 상태로 계속 내려간 상태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이제 그때 했죠. 0.25%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4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에서 8.3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8.5%가 정점이고 이제 좀 물가가 잡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이전에 저희가 봤던 한 8.3% 정도, 8.5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전달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막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8.6%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3월달에 최고치였던 8.5보다 더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인플레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위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걱정이 커졌고요. 예. 결국 그 수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목소리가 됐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버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큰 부담 없이 자 그러면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가자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려버린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네네. 자이언트 스텝 3단계를 껑충 뛰는 0.75%포인트를 금리를 올리게 돼버리면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언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질문에 대답한 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유가나 농산물 가격 등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수치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제 6월 달 들어서 주유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5월보다 유가 상황이 6월이 훨씬 안 좋습니다. 네. 실제 국제 유가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딱히 지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또 받으면서 예. 배럴당 지금 12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5월만 해도 유가가 110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6월은 상황이 더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농산물 시장도 난립니다. 이른바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금요일 날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 품목들을 좀 바라보면 1등이 에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가였고요. 두 번째도 항공료하고 교통비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도 유가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중고차, 다음이 음식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 달에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6월 상황이 에너지도 그렇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딱히 좋아진 게 없어서
그리고 중고차는 이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실제 차들이 잘 안 나오면서 중고차 가격이 지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반도체 상황도 지금 딱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이 그러면 이게 물가지수가 떨어질까? 딱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라는 의식이 지금 있고요. FMC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 열어놓고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그러니까 3단계를 한꺼번에 빨리 갈지 아니면 빅 스텝으로 갈지 그때 아마 조절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나온 제롬 파월의 발언은 그냥 내가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어 정도로 시장에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통위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다음 달 16일 이제 저희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도 네. 만약에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도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희가 지난해 말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좀 단행하면서 미국하고 한 3단계 정도의 차이를 벌려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언론들과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미국은 빅스텝을 고려하는데 우리는 어떻느냐는 질문에 아직 우리는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는 순간 이게 갑자기 이 격차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뒤에 쫓아오는 선수를 보면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바로 뒤에까지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제 스포트를 한번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조금 앞서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갈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에도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 네. 이 순위가 이제 역전되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느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충분히 빅스텝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 안에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역시도 빅스텝의 카드를 조금 이제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폭에 관한 문제는 빼고서라도 인상은 거의 네.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역전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달러의 움직임 때문에 저희가 금리 역전을 걱정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이자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일으킨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일어날 테고 예. 이렇게 되면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전 상황은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역전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역전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쪽 방향이든 간에 금리가 오르게 네네. 되면 지금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도 금리를 이제 한 4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도 남아 있고요. 미국도 4차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양국 모두 인상할 거는 4차례 모두 인상할 거는 당연시 되고 있고요. 네. 미국은 더군다나 이 4차례를 전부 0.5%포인트 인상하거나 한 차례 정도는 빅 스텝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예. 한은은 기본적인 0.25%포인트를 인상하되, 그 중에 한 번은 빅 스텝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빅 스텝을 밟고, 예. 나중에 물가 상황이 잡히면 속도를 더 늦춘다거나 한 차례 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에 우리나라 금리는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의 대출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최악의 상황엔 3% 금리를 볼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좀 전환하는 작업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전남 북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고, 모레도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